암호화폐도 공식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돼서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화 단계로 넘어왔다. 지금은 팔 때는 아니다. 지금은 그냥 인내 구간이고 자기 할 일 하면서 좀 잊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작가님께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책을 써주셨잖아요. 네네. 그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좀 좋게 보는 섹터 뭐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네, 뭐 물론 있긴 한데 올해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하고 네. 관련되는 거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이미? 그렇죠. 아. 물론 장기적으로는 봐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이 표가 음. 제가 4차 산업혁명 주식투자 인사이트 그 챕터에 이제 제가 썼던 표입니다. 그대로 가져왔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AI 빅데이터라고 봤고 그런 AI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다. 그래서 AI 빅데이터를 여기 중간에 놔두고 그다음 그 자율주행 자동차와 그 로봇, 클라우드, 그다음 헬스케어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데 최근 주식시장에 굉장히 핫한 게 로봇이잖아요. 또 맞아요.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레인보우 데서도 로보틱스. 네. 그런데 이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기업들이 전망도 좋고 실적도 어느 정도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또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너무 높아져가지고 차마 지금 로봇을 사도 될까요?라고 물으면은 지금은 또 조금 애매해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은 이 로봇 산업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좀 과열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사실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등할 이유는 없었는데 그렇지만 삼성에서 또 삼성과 협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열이 어느 정도 식으면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모아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사실 전기차에서 배터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AI. 이게 전기차에서 소프트웨어 AI는 앞서 소프트웨어 기업들하고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전기차 충전 섹터입니다. 물론 이 전기차 충전 섹터도 올해 은근히 많이 올랐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못 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상장사들 중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상장사 중에서는 SK 네트워크가 있는데 SK 네트워크도 올해 2배가 넘게 오르고 나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전기차 충전 테마를 보는 이유가 앞으로 전기차 충전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10년, 2030년까지 30배, 100배까지 이야기하는 전망하는 데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데 내년 전기차 보조금에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차량 구매 시 개인한테 지급하는 보조금은 줄어들고 오히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늘리는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는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전기차 충전 쪽도 인프라가 늘어나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분야다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를 관심 가져볼 만한데 이거는 이제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AI 투자 지도인데 여기 보면은 좀 간단하게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 최근에 이제 또 시장에서 핫한 게 바로 오른쪽 편에 있는 헬스케어. 그래서 루닛, 뷰노, 셀바스 AI 이런 기업들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루닛 같은 경우도. 네. 그런데 지금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붐이 일면은 주가가 한 차례 올랐다가 또 사실 이런 붐이 좀 빠지면은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주가가 빠지고 나서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잊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잊지 말고 관심 있게 보다가 다시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조금씩 모아가면은 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기 좋아요. 이 AI 전기차는 그렇게까지 긴 테마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최소한 2030년이고 2030년까지 우리가 꾸준히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고 발전한다고 본다면은 최소한 지금 한 5년, 10년 정도 보고 그냥 가져가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미국 주식도 하시나요? 네, 미국 주식도 하긴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하나 여쭤보면은 지금 전기차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막 로봇 이런 게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테슬라인데. 네, 그렇죠. 테슬라도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는 조정을 그래도 꽤 받았잖아요. 한 30~40%인가 받은 것 같은데 테슬라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
테슬라의 미래는 굉장히 밝죠. 그래요. 굉장히 밝아요. 회사 자체는 어. 특히 이번에 이제 또 새로운 차가 모델 3 보급형 모델이 완전 진짜 또 리뉴얼되면서 지금 신청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네, 중국에서만 하루 만에 9만 대가 예약될 정도로 와. 엄청난 지금 그렇구나. 인기몰이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테슬라에서 또 관심 가져볼 만한 거는 테슬라 봇이죠. 로봇.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만약에 시장에 나온다면 엄청난 또 그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결정짓고 있는 거는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 그리고 영업이익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특히 뭐 판매량보다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더 보는 거는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 네, 그래서 할인 판매를 했을 때 주가가 빠지고 네. 그 이익률이 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요. 보니까. 근데 이제 가격을 올리면은 또 주가도 같이 오르고 뭐 맞아요.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뭐 얼마나 많이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기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지만 2년 뒤에 테슬라 봇이 만약에 네. 진짜 테슬라가 말한 것처럼 그 판매가 되기 시작한다면은 그것 또한 또 하나의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까 뭐 5년, 10년 뭐 자녀 계좌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테슬라도 한 그 정도 개념으로 입각해서 사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사실 제가 2020년도에 그때도 한창 이제 주식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때 네. 자녀한테 물려줄 주식 그래서 어. 두 가지를 애플과 테슬라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야,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테슬라는. 근데 왜 그 테슬라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그렇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이익이나 그런 잣대를 들이댔을 때는 사실은 싼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성장성을 보면은 아, 그런 그 불확실하지만 그런 성장성을 보면은 충분히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뭐 굳이 사 모으고 싶다면은 지금 조정기가 끝나고 나서 뭐 지금 조정이 시작될 때부터 그냥 조금씩 사 모아서 장기적으로 가는 게 또 좋지 않을까 분할로 네,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채권, 주식 얘기해 주셔가지고 주식도 이렇게 꼼꼼하게 많이들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요즘에 또 뉴스 보면은 그 대체 자산 중에 하나로 암호자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월가에 막 그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비트코인 ETF 막 현물 신청하고 막 이러잖아요. 비트코인을 좀 이 포트폴리오 채권 주식 뭐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모아가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ETF 그리고 어제 신문에서 제가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네, 아크. 네, 캐시우드가 어. 이더리움 ETF를 신청을 또 했다고 신청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현물 ETF를 그렇게 신청한다는 거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좀 상징적인 코인들이 암호화폐들이 제도권으로 많이 침투를 했다는 거고요. 아, 제도권 어떤 그 투자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거기다가 이제 그런 것들 특히 이제 블랙록은 그 자산 시장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네. 회사잖아요. 근데 그런 블랙록이 앞장서 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를 하고 이제 그런 승인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도 공식적으로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돼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화 단계로 넘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또 코인 시장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도 좀 긍정적일 수는 있겠죠. 물론 지금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많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안 오르고 그냥 코인 계속 빠져요. 그렇죠. 관심이 있어야지 사실은 이제 또 올라가는 건데 관심 자체가 많이 낮기 때문에 지금 약간 흐름이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투자 상품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오늘 진짜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내년에 좀 골디락스 장세가 와서 올라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골디락스는 일단 뭐 다 네. 같이 오른다는 거니까 다 같이 올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고 자산 증대 효과도 누린다면은 또 이게 선순환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고 기업이 이익도 그렇죠,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 지속될 건데 저도 빨리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끝으로 중국 경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괜찮으신가요?
네. 중국 힘들죠. 네. 음, 중국 참 힘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신문을 보니까 네. 중국 8월 수출이 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사실은 중국 수출이 잘 돼야지 우리나라한테도 좋은 거죠.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말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연말부터는 서서히 조금씩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막 지금 막 부동산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 뭐 디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요. 막 아무튼 막 부자들이 뭐 돈을 뭐 외국으로 빼돌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네네. 나오고 그런데도 하반기 때부터 좋아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력하게 부양책을 쓰지 못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또다시 그런 부양책으로 인해 가지고 부채 문제가 또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양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쪽에서도 지금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도 정책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런 정책이 사실은 나온다고 해서 뭐 당장 효과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부동산 정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이 나와서 그런 온기가 퍼지는데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은 올해 연말쯤에 조금씩 효과가 나오고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쯤이나 돼야지 그런 것들이 지표상으로 좀 드러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그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약간 그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라고 보이세요? 그렇죠. 사실 음,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전쟁에서 네. 중국이 패배를 했다고 봐야죠. 이미 결판은 그 결과는 나왔다. 그렇죠. 이제 결과는 나왔고 어. 중국에서도 사실은 강하게 못 나오잖아요. 어. 미국에. 미국이 제재를 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거기다 맞대응을 해서 뭐 미국산 콩을 수입을 안 한다. 뭐 그런 얘기가 2019년에 한창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제재를 한다고 해서 중국이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거기다가 이미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미중 패권 전쟁이죠. 2018년, 2019년부터 본격화돼 가지고 벌써 한 4년 정도 지나면서 네.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베트남 그리고 일본, 인도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미국에 그렇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내수 경기 안 좋고 수출 잘 안 되고 부동산 경기 안 좋은 상황에서 또 미국하고 대립각을 세워봐야 지금 더 안 좋아질 뿐이고 계속해서 엑소더스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수 경기 활성화에 주력을 하고 아마도 산업 구조 자체도 조금 바꾸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미 패권 전쟁은 저는 중국은 패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미국에서 막 가잖아요. 막 그 상무부 장관도 가고 그렇게 해서 그 첨단 산업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른 부분들은 뭐 열어주겠다 뭐 비슷한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중국이 그런 거에 납득을 하고 진짜 그렇게 하겠다 숙이는 걸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래야겠죠. 지금은. 네. 네. 지금 이미 미국이 사실 중국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따라왔어요. 많이 따라왔는데 이제 그런 게 중국이 많이 따라오니까 미국에서도 견제를 해서 계속 눌렀던 거고 지금 그런 격차가 점점 다시 힘의 그 차이에서 오는 그런 불리함 때문에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힘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어제 뉴스 그 보면은 그 휴대폰에 화웨이 휴대폰에 반도체 네. 7나노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은 중국이 또 막 대단한 거 아닌가 기술력도 엄청나고 그렇게 반도체 규제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또 다시 이렇게 머리를 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도광양해라고 하죠. 도광양해. 발톱을 숨기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한번 덤벼봤다가 지금 안 된다는 걸 알았고 지금은 다시 좀 자숙하면서 뭔가 힘을 더 길러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잘 돼야지 또 외부적으로도 싸움을 할 건데 지금은 내부적으로 체력도 다 떨어진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외부적으로 미국과 대립날을 세워가지고 싸워봐야 좋을 게 없죠. 특히 수출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에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또 수출이 잘 돼야지 내수 경기도 사는 거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은 미국에 이제 대항할 힘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럼 그렇게 중국이 이제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할 거라고 보면 한국 경제도 괜찮아질까요? 막 보면은 저희 저성장이 막 안 좋잖아요. 그 잠재력도 막 1.4인가요? 막 계속 하향되고 있고 네. 괜찮아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제가 중국이 회복되길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겠죠. 네, 한국 특히 아무리 지금 뭐 중국의 비중이 줄어든다 해도 그래도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에서 물론 이제 미국도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히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수출이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야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도 많이 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사실 중간재에 수출하는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수출도 걸려 있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면은 또 그런 것들이 낙수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고용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익이 증가해야지 또 세금도 많이 낼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일단 살아나면은 중국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회복 신호가 감지된다고 하면은 아마 그런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상으로 살아난다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은 그런 이제 심리적인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뭐 희망사항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정책 효과라는 게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을 올해 하반기,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좀 물리신 분들은 진짜 좀 버텨야겠네요. 그렇죠. 뭐 사실 네. 지금은 팔 때는 아니다. 발전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인내 구간이고 그냥 인내 구간에 자기 할 일 하면서 네, 그냥 좀 잊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내년에는 다 회복되고 오히려 내년 그런 것 지금 지금 잘 버티신 분들이 내년에 또 웃을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만약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어떻게 좀 운용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일단 1억 정도면은 주식을 해야겠죠. 네. 네, 그래서 뭐 현금 비중을 만약에 이제 1억이 나의 투자 투자 전체 자산이다라고 본다면은 현금을 한 10에서 20% 뭐 많이 맥시멈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나머지 8천만 원으로는 세 종목 오. 또는 뭐 많아봐야 네 종목, 오. 뭐 마음 같아서는 한 두 종목. 와, 집중 투자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한 네 종목 정도를 한다면은 한 세 종목 정도는 조금 묻어둘 만한 거, 좀 묻어둘 만한 걸로 하고, 그리고 한 종목 정도는 좀 짧게 가져가는 걸로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짧게라는 게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한 연말 정도. 그렇죠. SOL 같은 뭐 한 3개월, 3, 4개월 정도 들고 가는 걸 좀 짧게 가는 거라고 보고 보통은 이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보고 가시는 게 지금은 좋다. 지금은 오히려 하방보다는 상방을 생각하는 게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묻어두는 거는 뭐 애플, 테슬라 뭐 이런 것도 좋고 조금 짧게 묻어두는 거는 뭐 인프라, 소프트웨어 그렇죠. 이런 정도. 그리고 연말까지는 뭐 한 정유주 이런 거 한번 살펴보면 네, 그렇죠. 좋겠다. 네. 아, 네. 좋은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요즘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란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런 시기도 지나가고 겨울이 지나가면은 꽃도 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꽃이 피는 시기를 생각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투자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모두 다 웃으면서 즐거운 나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인 장호진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